교과서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에 있는 경영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경영 조직이라는 말을 끊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경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조직이라는 말을 보통 언제 들어봤죠? 선생님은 학교 조직이나 공동체 조직, 쉽게는 깡패 조직 이런 식으로 단체를 이루는 말을 할 때 조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자원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즉, 기업에게 주어지는 돈이라든지 생산품이라든지 등의 물적 자원과 저번 시간에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노동력 등의 인적 자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원은 바로 인적 자원인데요. 이렇게 인적 자원을 잘 조직하기 위해서 하는 인적 자원 조직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조직화란 각 조직의 목표, 환경, 구성원 등 특성을 적합하게 파악하여서 이에 따라 직무나 권한, 상호작용을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 등등을 계획하는 일을 조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팀 활동이나 모둠 학습을 할 때 할 일을 분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직화는 왜 해야 할까요? 앞서 조직화는 구성원을 단체의 특징에 맞게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팀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럼 팀 활동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하며 조직화, 즉 업무의 분배와 체계화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등의 일을 정렬하면서 자신이 맡을 부분을 정했기 때문에 일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무슨 일을 맡아야 하는지 등의 직무를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일을 그렇게 정렬함에 있어서 일에 대한 순서나 아니면 이때 필요한 인재 등등의 계획이 수립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지 예산 계획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획서를 써보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했던 것처럼 순서와 경영에 있어서 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의 회의 날짜와 방법을 정하는 등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정리해서 분배하다 보니 서로 중복되는 일을 파악할 수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화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요? 조직화는 가장 먼저 일의 분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뒤는 부문화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인 권한과 책임 부여의 단계, 마지막으로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의 분할 단계는 말 그대로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등을 분류해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팀 활동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발표하는 사람이 PPT를 만들고 그리고 그 PPT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올 사람이 또 따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분석력 있고 논리적으로 또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업무를 나누고 더하는 활동을 일의 분할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그를 분류해서 세분화하는 단계 이해가죠? 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팀 활동처럼 뭐 물건을 만들기, 그리고 물건을 포장하기, 그리고 이 물건을 홍보하기, 그리고 홍보를 넘어서 광고하는 것, 그리고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본을 투자받는 것,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입출납을 계산하는 등등의 필요 업무를 정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원칙이 사용되는데요. 즉, 관련한 업무들끼리 묶어서 분업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물건 만들기나 포장하기는 다른 업무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생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홍보하는 것이나 광고를 만들어서 내비치는 거를 묶어서 광고팀, 그리고 투자받거나 예산관리, 입출납 관리를 하는 것을 묶어서 재무팀, 이런 식으로 업무끼리 묶어서 분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생산 업무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 연구가가 될 수도 있으며, 광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광고 홍보학과를 갈 수도 있게 되겠죠. 또 우리 창의 경영을 듣는 많은 친구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경영학과는 경영이나 아니면 경제를 복전을 하여서 경제팀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다 보니 그 회사는 전문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이제 너무 전문적으로 펼쳐져 있다 보니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조금 감소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는 경제만 하게 됨으로써 생산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경제라는 재무팀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나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들겠죠? 다음은 부문화 단계입니다. 부문화 단계에서는 방금 전에 확정했던 업무를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묶었던 생산, 마케팅, 재무 등을 각 부서인 1생산팀, 생산부서 등등의 부서에, 광고 마케팅부, 영업부서 등의 부서에, 재무부서, 회계팀 등의 각 부서로, 그리고 또 고객관리는 CS센터팀, 고객관리부서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는 직능화의 원칙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서를 꾸릴 때 일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지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권한과 책임의 부여인데요. 이는 업무가 정해지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고객관리 관련해서 CS팀을 생각해보면 고객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가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때는 명령 일원화의 원칙, 감독 한계의 원칙, 권한과 책임의 원칙, 권한 위양의 원칙 하여 4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명령 일원화의 원칙은요. 한 명의 상사로부터만 명령과 지시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수의 상사의 명령으로 인한 중복과 마찰을 제거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질서를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분화되어 있는 조직에는 통솔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약회사의 경영인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면 혼자만의 상사지만 이 상사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각자 다른 명령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겠죠? 감독 관계의 원칙은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감독하고 지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조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명이 100명의 사람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 즉 이렇게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과 모두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지만, 반면에 너무 좁은 경우에는 1대1 멘토 마냥 사사건건 다 관리하게 되어서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업뿐만이 아닌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가 뭐 10명이 되는 너무 많은 집은 엄마가 모든 아이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외동인 경우에는 그 관심이 한 명에게 다 쏠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즉, 한 사람이 감독, 지휘할 수 있는 부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인데요. 이는 직무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권한과 책임, 의무가 등가, 즉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권이나 명령권을 갖춘 그런 권한을 가진 경영자가 자신이 명령을 내렸지만 잘못 내린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 이것이 고르고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명령은 내렸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권한에 따라 맞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직무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권한의 남용과 책임 회피를 방어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권한 위양의 원칙인데요. 이는 조직 규모가 확대가 된다면 기존의 경영자가 모든 조직원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그 하위의 경영자를 선택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1학년에서 기술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때 1학년 학생인 140명을 혼자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 각 반마다 한 명씩 하위의 수행자인 기가부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부장에게 줄 수 있는 일부의 일과 그에 따른 권한을 조금 주고, 그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가부장에게 조금의 책임을 지게 하겠죠? 그러므로 선생님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평가나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진행을 하지만 기가부장에게 학생들을 앉히는 것과 생활지도 등을 위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평가하는 일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겠죠? 방금까지는 조직화의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권한과 책임의 부여 단계의 원칙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 지금은 조직화의 단계 중 맨 마지막 단계인 조정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조정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단계에 있어서 하위의 경영자들 혹은 부서장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될 시에는 그 부서의 관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즉, 인적 자원을 잘 조직화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단계에서 각 부서 간의 갈등을 원활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영 조직 중 인적 자원을 조직화하는 일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고 기니 교과서를 참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